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기본서 영상 강의를 맡은 한경훈입니다. 자, 이 영상 강의의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요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공감 사회복지정책론이라고 쓰여 있는 이 책을 교재로 합니다.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는 기본서 8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사회복지 정책론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강의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이 기본서가 매년 출간이 되는데요. 이 영상 강의는 2025년에 출간되어 2026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대비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춘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 강의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이 공감 사회복지사 수험서 시리즈에 공감 핵심 요약집이라는 또 수험서가 있습니다. 이 요약집에도 이제 정책론이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약집만 가지고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도 이제 간혹 질문을 주십니다. 기본서가 아니고 요약집만 가지고 이 영상 강의를 들어도 괜찮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정책론 파트와 그리고 기본서의 정책론 파트가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약집이다 보니까 거의 뭐 정책론 기본서의 한 15분의 1, 10분의 1 수준의 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약집만 가지고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중간에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필기를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집에 없다고 한다면 잠깐 스탑을 시켜놓고 뭐 추가로 보완을 하시든지 뭐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 영상 강의는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영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으로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실지 학습 순서 그리고 각 순서별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의 출제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1장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는요,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10개의 장 맨 앞 페이지들을 보시면 출제 영역, 출제 분포, 그리고 흐름 읽기, 그리고 훑어보기와 같이 각 장의 이제 개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모으면 결국 이번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줄거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2025년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 10쪽과 11쪽을 보시면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한 핵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1장은 대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해에는 5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2025년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5문제나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용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념도 시험에 왕왕 나오지만 기능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기능 중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의 4가지 유형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그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 또는 장기적 재분배, 시간적 재분배라고도 하죠. 이 4가지 유형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앞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입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오고 많으면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일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민간보험 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서비스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장 보통 3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본서 34쪽을 보시면 출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한 두 문제 내외로 나온다고 보시면 편하고요. 가치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념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치가 지금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적 적절성, 그리고 효율과 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자유와 평등 요거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의도 이제 간혹 나옵니다. 특히 23회 때는 이 존 롤스의 정의론과 샌델의 정의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은 이제 급여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끔 나오는 부분이고요. 효율과 연대도 들어가면서 한 번씩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좌파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우파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의 입장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녹색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가 보통 나오니까요.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54쪽을 보시면 보통 한 5문제 내외로 나오는 챕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이 먼저 나오는데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산업화 이론부터 이 소주제 9번의 음모 이론까지 총 9개의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절, 뭐 3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서구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이 기본인데요. 영국이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의 첫 번째는 구빈제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구빈법까지 이른바 이제 구빈법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에서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조사,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역사의 흐름 순으로 20세기 초반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로 배우고요. 자유주의적 복지개혁도 20세기 초반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1942년에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보고서인데요. 영국의 이제 앞으로 이제 복지국가의 이 청사진, 미래를 제시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저와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8번으로 넘어가면요. 3절, 독일의 사회보험, 미국의 사회보장법, 그리고 스웨덴 복지국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독일과 미국이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노력으로서 바로 이 사회보장법,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드는 거죠. 요거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온 적이 있고 중요한 내용만 핵심으로 추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발전 흐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황금기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중반까지를 일컫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전성기 또는 황금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3년 이후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는데 이 복지국가 위기기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절은 복지국가의 재편이라고 해서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이 복지국가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우르는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는 제3의 길,
사회투자 국가 또는 사회투자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최근 시험에는 권능부여 국가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복지국가의 유형화인데요. 1990년대에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북유럽의 학자는 이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그것인데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저랑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화는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루고요. 6절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 과정을 다루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에서는 서구의 역사가 많이 나오지 우리나라의 역사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결국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의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오히려 법제론에서 많이 다룬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0쪽입니다. 4장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예외적으로 21회 때는 네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두 문제 내외 적으면 한 문제가 나온다. 우리 기본서의 96쪽에 개요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주제 2번의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 과정 중에서 정책 의제의 형성 그리고 대안의 형성 그리고 정책 결정 모형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정책 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행정론 시험 범위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산물 분석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주실 부분인데 5장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3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예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시험에는 잘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정책 평가의 유형에서 총괄 평가라든지 형성 평가 이런 평가 유형의 각 특징을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서요.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물 분석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이 산물 분석은 네 가지 선택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114쪽부터 115쪽까지 이제 개요가 나와 있고요. 먼저 할당이라는 것은 이제 선정 기준 또는 정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당 차원이라고 해서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을 보다 잘게 나눈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5장에서 몇 문제 나오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5장은 우리 이제 지난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보통 이제 한 대여섯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많이 나오는 해에는 7문제에서 예외적으로 22회 때는 10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 우리 공감기본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각 장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자, 그 다음 급여를 보겠습니다. 급여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현금과 현물이죠. 그래서 현금과 현물의 장단점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과 현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바우처, 요게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대안적인 급여 형태로서 기회와 권력, 요것도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5장 중에서는 3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달 체계인데요.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요를 지나서 바로 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 요게 이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 실패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회복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것에 따른 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위험의 상호 의존성,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결국에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지만 국가가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 개입의 한계, 이른바 정부 실패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달 체계의 유형으로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를 배우게 되고, 사회복지를 제공할 때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 체계, 즉 복지 혼합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 체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전략, 이거를 차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주제 7번 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은 특히 최근에 연달아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물 분석 선택 차원의 마지막은 재원입니다. 재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의 재원과 그 다음에 민간부문의 재원 공부를 할 텐데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조세의 특징과 사회보험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룬다고 한다면 6장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 정책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자면 6장은 국민연금, 7장은 건강보험, 이런 식이죠. 그래서 6장은 이제 연금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국민연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연금의 기본 원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기본 원리로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보통 이제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이제 우리 교재의 168쪽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1절은 의료보장의 기본 원리, 요거 잘 나오죠. 특히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해서 행위별 수가제, 뭐 포괄 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부담금,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공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적으로는 5장에서 배웠던 산물 분석의 선택 차원을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우리 이제 그 노동과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로연계 복지죠, 이를테면.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노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되고 8장의 이제 기본 소개는 186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제도 공부하기 전에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주요 개념, 예를 들자면 뭐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활동인과 비경제활동인구는 무엇인지,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념, 그리고 실업의 개념, 뭐 마찰적 실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주제 2번의 근로연계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근로장려금입니다. 요거 이제 영어로는 EITC라고도 하는데, 요게 정책논 시험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은 각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각각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8장에서 많이 나오는 해에는 3문제, 적게 나오는 해에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공공부조인데요. 우리 기본서 214쪽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라는 것은 자산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크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등을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9장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최소 한 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가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예외적으로 2025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법제론에서는 많으면 2문제가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부조로서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기초연금,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장애인연금제도까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장인데요. 우리 기본서로는 240쪽에 해당이 되고요. 빈곤과 불평등은 이제 빈곤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으로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대안적인 빈곤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빈곤의 측정이라고 해서 뭐 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에서는 주로 이제 진위계수 그리고 진위계수를 도출하기 위한 로렌츠 곡선 이거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나머지 방법으로서 배율과 분배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론,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의 강의 순서를 살펴보았고 기출 경향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론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영상 강의 기본으로 잘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정책론 25문제 중에 20문제 이상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와 함께 공부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사회복지 정책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의 다지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최소한 10분씩이라도 물론 매일 10분만 하면은 곤란하겠죠. 어떤 날은 1시간도 하시고 어떤 날은 2시간, 3시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정말 공부가 하기 싫은 날이라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들여다보고 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는 성실성이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사회복사 시험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1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